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6월에 예정됐던 정상회의를 8월 말에 개최하면서 비G7 국가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그리고 브라질을 초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각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의 말을 보기 좋게 묵살했습니다. 트럼프는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신념을 확실히 하며 자신의 뜻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일 방한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 특별대표 비건은 한국에게 G7 참석을 요청하고 이후 9일에 방일해서 일본에게도 8월 말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시키려 한 것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 전세계 모델이 되며 크게 주목받았고 전세계 저성장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중요 상황에서 한국은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밖에도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수출 6위 국가이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가진 점 등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한국을 G7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일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G7에 유일하게 가입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의 명분도 힘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G7을 중국이나 다른 패권 국가를 군사력으로 견제하는 모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과 인접한 G7 회원이 일본뿐이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이 포함되면서 일본은 이제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최근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수장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번 일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O에 이어 OECD 사무총장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OECD를 2006년부터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구리아 사무총장의 장기 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고 OECD 각 회원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961년 설립된 OECD는 동양인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 북미 중심의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중동의 이스라엘, 터키를 빼면 실질적인 아시아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ECD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강 장관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느냐며 외교부 장관으로 3년 넘게 재임 중인 강 장관이 다음 자리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이미 국제기구 경험을 갖췄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10여 년 넘게 일하면서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양적인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인재라는 평판을 받았고 그동안 코피 아난, 반기문, 안토니오 구테우스까지 3대 사무총장이 모두 중용되며 그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때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 직원이 대통령께 간 것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유엔은 강경화를 빼앗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OECD 사무총장 도전은 WTO 사무총장 선출과 연동돼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선진국들이 OECD 사무총장까지 한국에 몰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도전에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OECD 사무총장의 후보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유명희 본부장 WTO 당선을 막아내도 또다시 OECD에 강경화 장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경화 장관은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전세계 제 공판장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주요 의제가 각국의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방안에서 강 장관은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은 모하메드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지지를 부탁했고, 9일에 방한한 세계적인 부호 만수르의 동생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이안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이 앞서 강경화 장관의 OECD 사무총장 출마설도 돌았는데, 당시 본인이 고사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이 WTO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면 강경화 장관이 또다시 OECD 수장에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G7 참여를 비롯해 국제기구에서 한국 여성의 강력한 도전은 지속적인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한 일본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는 전제 아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못한 채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베 정권은 우익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이국 제안을 해제하면서 한국보다는 대만에 먼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보수파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대만을 한국이나 중국보다 앞세워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지지층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이웃나라의 한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외무성이 교섭의 시작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두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그 결과 협의는 동시에 시작하되 합의는 대만 먼저 하는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기업이 혐한 문서를 3년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혐한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가 한편 위안부들의 생활은 사치스러웠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등의 혐한 내용을 장기간 유포했습니다. 또한 한 문서에는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그들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3일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일 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마이미소 후지주택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익사관을 담은 이코시아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학교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시도들은 최근 감염병 사태와 경제 추락에 맞춰 또다시 일본에서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불교와 힌두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말레이계 62%, 중국계 22%, 인도계 7%가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대한민국 면적의 3배나 되지만 인구는 3280만 명인 국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천연고무, 주석, 파묘 수출국 말레이시아. 6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과 광업 등 1, 2차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말레이시아가 그동안 공격적인 제조업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모두 제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만원을 돌파해 동남아에서 3위, GDP는 438조 원으로 최근 싱가포르를 제쳤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비교적 양호하게 통제해왔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3월 초에 말레이시아 확진자 수는 극소수였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에 그쳤죠. 자, 그런데 일본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일본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말레이시아인들의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부러 늑장 검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동남아 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 마사우미 이시이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일본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이 아니다 라고 호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위기를 안겨준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죠. 한국의 진단키트가 말레이시아 내 대규모 확산을 막아준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르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한국이 진단키트 5만 개를 보내주었고 사라왁주와 사바주에 1만 개씩, 조르주와 쿠알라룸푸 공항에 1만 5천 개씩 분배했다. 이번 주말 10만 개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100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민감도는 84.4%, 특이도는 100%였다. 우리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모두 찾아낸 결과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니 6월 말부터 확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죠.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 청정 국가인 뉴질랜드와 브루나이를 포함해 한국과 국경 개방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19를 잠재운 중국보다 한국을 먼저 택할 만큼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에는 기적 같은, 일본에는 충격적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0억 링깃, 우리 돈으로 31조 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 사업, 말레이시아 구간 335km, 싱가포르 구간 15km로 총 35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 사업은 원래 중국과 일본 중 누가 따낼지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 건설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들이 말레이시아로 날아가 적극적인 로비를 했고, 특히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에 서한을 보내며 말레이시아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에 중국이 투자를 약속하겠다라고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JR 동일본, 중국의 중국중철과 중국철로, 프랑스의 알스톰그룹, 독일의 지멘스 등이 참여했지만 당시에는 JR 동일본과 중국의 중국중철 이 중 한 곳이 될 것이라 예상됐죠. 자, 그런데 최근 이를 완전히 뒤엎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시간이나 걸렸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동 시간을 90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젝트, 쿠알라룸푸 싱가포르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가 올해 12월 31일로 연기되어 버렸죠. 카우 분완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수석 장관이 편지를 보내었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최종 연장에 합의했다. 변경 사항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 중 한 곳을 고르려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한국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현대로템을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요청한 것인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총리의 현대로템 방문 이후 중국과 일본에 기울었던 판도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1973년 말레이시아에 처음 진출한 한국의 현대로템은 두터운 신뢰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지하철과 전동차를 공급했고 2년 뒤 개통되는 말레이시아 MRT 2호선 무인 자동차를 무려 232량 제공하게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무인 전동차를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죠. 필리스 버몬트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아세안 어느 나라에서도 반한 감정,